수아야,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면 돼.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박유라가 재촉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낡은 카페의 희미한 조명 아래 이수아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서류 뭉치는 그녀의 운명을 올가맬 덫처럼 보였다. 수아는 망설였다. 하지만 유라야,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무슨 일자리인데 계약서부터 쓰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가늘게 떨렸다. 병원에 누워있는 어린 동생 민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당장 다음 주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유라는 과장되게 한숨을 쉬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내가 널 속이겠어. 이건 VVIP 고객을 상대하는 비서직이야. 월급도 엄청나고 계약금으로 내 동생 수술비는 물론이고 빚까지 다 갚을 수 있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그녀의 말은 절망에 빠진 수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유라는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친구였다. 수아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이름 세 글자가 그녀 자신을 팔아넘기는 낙인이 될 줄은. 계약서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카페 앞에 도착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녀를 차에 태웠다. 수아는 유라에게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유라는 그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어 보일 뿐이었다. 차는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화려한 강남의 중심으로 향했다. 차가 멈춘 곳은 면접 장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한 최고급 호텔 앞이었다. 수아는 어리둥절한 채로 남자들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는 꼭대기층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갔고 마침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숨막히는 야경과 함께 눈이 부신 호화로운 내부가 드러났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남자가 차갑게 말하고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수아가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육중한 문이 등 뒤에서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수아는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유라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디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나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유라의 목소리는 카페에서와는 전혀 다른 얼음장처럼 차갑고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수아야, 고마워해야지. 내 덕분에 큰 돈을 만졌거든. 수아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유라의 경멸적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아직도 모르겠어. 멍청하긴. 널 팔았다고. 어떤 돈 많은 늙은이한테. 네가 서명한 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네 몸뚱이를 파는 계약서였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의 배신은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아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도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내 동생 수술비는 걱정 마. 그 돈으로 해결될 테니까. 그러니 얌전히 그 남자를 기다리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전화는 끊겼다. 수아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 밖에서 카드키 소리가 들리고 천천히 문손잡이가 돌아갔다. 수아는 공포에 질려 숨을 죽인 채 문을 노려보았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늙고 추한 남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를 입은 그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조각상처럼 잘생긴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고 그에게서는 압도적인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는 감정 없는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수아를 내려다보았다. 경멸이나 동정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텅 빈 시선이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 수아는 혼란에 빠졌다. 낯설어야 할 그의 얼굴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의 편린처럼 희미하고 아련한 익숙함이 스쳐 지나갔다. 강지훈은 바닥에 쓰러져 우는 이수아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마치 가구라도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잠시 살피더니 이내 방 안에 고급스러운 테이블로 걸어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수아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결혼계약서라는 굵은 글씨였다.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게 다 뭐예요?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지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차갑게 입을 열었다. 보면 모르나 계약서다. 그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아 더욱 위협적으로 들렸다. 앞으로 1년 동안 넌 내 아내 역할을 하게 될 거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어 하셔. 수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미쳤군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하죠? 난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들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아 소리쳤다. 그녀의 저항은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그녀의 반응이 지루하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수아의 집 앞으로 붙은 붉은색 차 앞 딱지와 그녀의 동생 민준이 입원한 병원의 이름, 그리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병원비 청구서가 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남긴 사채비 총 3억 원, 그리고 내 동생의 심장 수술비와 입원비 현재까지 8천만 원, 저만 원. 지우는 기계처럼 읊조렸다. 그는 화면을 넘겨 은행의 이체 완료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방금 전 모두 내 이름으로 완납 처리했다. 깨끗하게. 수아의 눈이 절망으로 크게 뜨였다. 그녀를 짓누르던 모든 족쇄가 눈앞에 이 남자에 의해 채워지고 또 그에 의해 풀렸다. 이제 그는 그녀의 목줄을 쥔 주인이었다. 그녀의 삶과 동생의 목숨이 모두 그의 손아귀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선택지를 빼앗아 버렸다. 지우는 다시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은 칠흑 같은 심연과 같아서 어떤 생각도 읽을 수 없었다. 선택은 두 가지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1년 동안 내 아내로 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하고 내 동생이 병원에서 쫓겨나는 걸 구경하든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아의 심장에 박혔다. 저항할 힘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민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마와 거래를 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턱을 타고 계약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너무 심하게 떨려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웠다. 이수아. 세 글자를 적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기분을 느꼈다. 서명이 끝나자 그녀는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그녀의 서명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럽다는 듯 서류를 챙겼다. 그는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연민도 없었다.
이것은 사랑이나 감정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 거래일 뿐이었다. 과거의 지독한 배신은 그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지워버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위독하신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뿐이었다. 결혼 중개업자가 찾아온 이 이수아라는 여자는 그저 조건에 맞는 완벽한 도구에 불과했다. 깨끗한 신원 절박한 상황 통제하기 쉬운 약점. 중개업자는 제 몫을 톡톡히 해낸 셈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에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거래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외투를 집어들었다. 방을 나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수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일부터 넌 강지훈의 약혼녀다. 그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내일 아침 사람이 갈 거다. 육중한 문이 다시 닫히고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수아의 처절한 흐느낌만이 남았다. 화려한 야경은 마치 그녀의 절망을 비웃는 듯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에게 팔려왔는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운명의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말대로 사람들이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자신을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며 수아를 인형처럼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의 낡고해진 옷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졌고 그 자리에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옷들이 채워졌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낯선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이전의 이수아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세련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허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값비싼 옷걸이 강지훈이라는 남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렇게 황금빛 세장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펜트하우스는 섬처럼 고립된 공간이었다. 집안일은 모두 고용인들이 처리했고 그녀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저 숨 쉬는 가구처럼 존재하는 것뿐이었다. 강지훈은 바빴다. 그는 새벽에 나갔다가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야 돌아왔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도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시선 한번 던질 뿐 어떤 말도 걸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 같은 정적만이 흘렀다. 수아는 점차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 익숙해져 갔다.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그녀는 종종 창밖을 보며 동생 민준을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수아는 처음으로 강지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다. 서재에서 일을 하던 지훈은 잠시 거실로 나와 통유리창 앞에 섰다. 그는 쏟아지는 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냉정함 대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은 수아의 기억 속 어딘가를 강하게 건드렸다. 어릴 적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붙어 말없이 밖을 보던 한 소년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기억을 지웠다. 며칠 후 또 다른 익숙한 습관을 발견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집중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검지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탁탁탁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던 훈이의 버릇이었다. 산수를 풀다가 막힐 때면 혹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할 때면 그는 늘 그렇게 책상을 두드리곤 했다. 수아는 혼란스러웠다. 세상에 비슷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겹치는 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공간 강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이 남자에 대해 무언가 더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마침내 지훈이 출장을 가고 집이 텅 빈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서재 문손잡이를 잡았다. 서재 내부는 그의 성격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차가운 금속과 가죽, 그리고 짙은 나무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비싸고 현대적인 물건들 뿐인 가운데 책장 맨 위 칸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상자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발을 헛디디며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나무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서 대구르르 굴러 나온 것은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였다. 수아는 숨을 멈추었다. 그 조약돌에는 유치하고 삐뚤빼뚤한 솜씨로 그려진 웃는 얼굴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래긴 했지만 그것은 분명 그녀가 그린 그림이었다. 오래전 훈이가 다른 도시로 이사가기 전날 그녀가 울고 있는 그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의 의미로 건넸던 바로 그 돌멩이였다.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가을 개서의 햇살 소년의 눈물, 그리고 나 절대 너 안 잊어버릴게 라던 그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강지훈, 그 차가운 CEO가 바로 그녀의 훈이었다. 그녀를 돈으로 사고 낯선 사람처럼 대했던 남자가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첫사랑이었다. 수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조약돌을 손에 꼭 쥐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혼란과 아픔이 심장을 후벼 팠다. 어째서 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에게 지난 10수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진실은 그녀를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이틀 후 출장에서 돌아온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소파에 앉아 조약돌을 몰래 매만지고 있는 이수아를 발견했지만 그녀의 슬픔 가득한 눈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에 던지며 용건을 말했다. 내일 할아버지를 뵈러 갈 거다. 서류에는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린 시절 친구였으나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고 수년이 지나 우연히 재회하여 사랑에 빠졌다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튼 거짓말이었다. 수아는 기가 막혔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이걸 전부 외워. 실수하는 일 없도록. 지훈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할 용기도 그럴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지독한 연극을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강 회장의 고택으로 향했다. 위험 있는 기와와 고즈넉한 정원이 어우러진 한옥은 그 자체로 강씨 가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다. 차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 무거웠다. 수아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흘깃보며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강 회장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수아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병상에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회장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지훈의 뒤에 서 있는 수아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 시선은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내가 지훈이가 말한 그 아가씨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수아는 준비한 대로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님. 이수아라고 합니다. 그녀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다. 지우는 준비된 각본대로 그들의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수아는 중간중간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완벽한 약혼녀를 연기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수아의 심장은 점점 더 불안하게 뛰었다.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지훈이 간병인을 부르려던 찰나 수아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회장의 곁으로 다가가 부드럽게 등을 쓸어내렸다. 그것은 아픈 동생을 돌보며 몸에 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기침이 잦아들자 수아는 회장의 이불이 흘러내린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목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찻잔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온병에 물을 따라 너무 뜨겁지 않게 식힌 후 공손히 내밀었다. 이 모든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계산이 없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생 동안 수많은 가식적인 얼굴들을 봐온 그였다. 그는 수아의 행동이 꾸며낸 것이 아닌 몸에 밴 진심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의 날카롭던 눈매가 부드럽게 풀리며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가, 마음 씀씀이가 참 곱구나. 회장은 칭찬하며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각본에 없는 질문을 던졌다. 어릴 적 우리 지훈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수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였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했고요. 그녀의 대답에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던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수아가 그저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형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까다로운 할아버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상냥함과 진심 어린 태도는 지훈이 계약서 속에서 보았던 통제하기 쉬운 여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상대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이름 모를 생경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돌아가는 길 강 회장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잘해줘라. 그 말을 듣는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차에 오른 두 사람 사이에는 올 때와는 다른 종류 침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차가운 단절이 아닌 미묘한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였다. 강 회장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 경제 전문 매체에서 JK그룹의 후계자 강지훈의 약혼 소식을 단독으로 터뜨린 것이다. 기사에는 강 회장의 고택에서 나오는 두 사람의 파파라치 사진이 흐릿하게 실려 있었다. 이 소식은 재계와 사교계를 순식간에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베일에 쌓여있던 강지훈의 약혼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결코 닿아서는 안 될 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었다. 바로 박유라였다. 그녀는 친구들과 명품 쇼핑을 즐기던 중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기사 속 사진은 흐릿했지만 그 안에 있는 여자가 이수아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유라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수아가 늙고 병든 남자에게 팔려가 불행하게 살 것이라 상상했다. 그런데 상대가 젊고 유능하며 부유하기까지 한 JK그룹의 강지훈이라니. 말도 안 돼. 유라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질투심이 독사의 혀처럼 그녀의 심장을 핥았다. 자신이 밀어넣은 진창이 아니라 하늘의 별이 된 수아의 모습에 이성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걷어찬 복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에 당첨된 것을 목격한 기분이었다. 분노는 곧 교활한 계획으로 바뀌었다. 유라는 이대로 수아가 행복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차분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미리 준비한 대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수아야, 흐흑, 나 유라야. 정말 미안해. 그녀는 거짓 눈물과 함께 절박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사실 나 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했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널 정말 미안해 수아야. 수화기 너머의 수아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침묵에 유라는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그녀의 목적은 동정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수아와 강지훈의 관계에 흠집을 내고 그 틈을 파고들어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이었다. 수아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유라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배신감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그녀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지만 유라는 이것을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한편 거실로 나오던 강지훈은 통화가 끝난 후 창백해진 얼굴로 서 있는 수아를 보았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할아버지 댁에 다녀온 이후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신경 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계약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무심한 척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일이지? 수아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지우는 집요했다. 그는 그녀의 휴대폰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박유라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지훈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이수아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은 원흉의 이름이었다. 그는 그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장본인이 다시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자신의 계획에 차질을 빚는 일이자 그의 소유물에 누군가 흠집을 내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곧장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박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이수아 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과거 행적 주변 인물 자금 흐름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 그것은 무의식적인 보호 본능의 발현이었다. 그 자신은 아직 그 감정의 정체를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이수아를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들인 후였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불순한 존재를 그는 결코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질투라는 칼날은 아직 수에게 닿기도 전에 더 강하고 차가운 강철의 벽과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다음 날 오후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비서가 가져온 두툼한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박유라 관련 조사 보고. 그는 기계적인 손놀림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박유라는 이수아를 속여 넘긴 돈으로 도박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명품 쇼핑과 유흥을 즐겼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증명하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자신이 이런 더러운 거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보고서에는 박유라가 수에게 건넨 계약서의 원본 사진도 있었다. 그것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도록 조작된 인신매매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이수아의 개인 신상 정보였다.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참고 자료로 첨부된 그녀의 초등학교 졸업앨범 사진 한 장. 지훈은 무심코 사진으로 시선을 옮겼다가 그대로 멈춰버렸다. 사진 속에는 얌전하게 따은 머리를 한 수줍은 소녀가 서 있었다. 그 소녀의 커다랗고 맑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희미한 미소. 그 아래에는 이수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던 그녀의 모습. 할아버지에게 다정하게 차를 건네던 손길. 그리고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된 낡은 나무 상자,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지훈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전학 온 첫날 모두가 낯설어 할 때 유일하게 말을 걸어주던 소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자신에게 말없이 달걀말이를 건네주던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웃는 얼굴의 조약돌을 쥐어주며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소녀. 그 소녀가 이수아였다. 그가 돈으로 사들인 여자 계약이라는 족쇄를 채워 차갑게 대했던 바로 그 여자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나마 찾아 헤맸던 첫사랑이었다. 지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박율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자신을 향한 지독한 혐오감과 죄책감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보여준 깊은 슬픔은 단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에 대한 원망과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는 괴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김 비서가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온통 후회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했던 모든 차가운 말과 행동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을 찔렀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거실 창가에 조용히 서서 바깥을 보고 있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그녀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들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빛바랜 조약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수아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가 내민 손바닥 위의 조약돌을 보고 파도처럼 흔들렸다. 지우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껏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 찬 떨리는 음성이었다. 수아야, 네오, 맞지?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뒤늦은 깨달음이었고 용서받지 못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었으며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든 방어벽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차가운 계약의 벽이 마침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이수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강지훈의 손에 들린 조약돌과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보던 그녀는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지훈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병세와 마지막 소원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배신으로 인해 사랑을 믿지 않게 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결혼을 비즈니스로만 여겼고 감정이 없는 상대를 구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렸다. 내가 눈이 멀었었어, 수아야. 내 앞에 네가 있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어.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했다. 너에게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차갑게 대한 모든 순간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렸다. 박유라에게 배신당한 아픔, 그에게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느꼈던 지독한 외로움이 한꺼번에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그의 가슴을 약하게 치며 울부짖었다. 왜 이제야 알아본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지훈은 그녀의 모든 원망과 눈물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가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지쳐갈 때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따뜻했다. 수아는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후회와 아픔이 그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용서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CEO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자신이 기억하는 따뜻한 소년 훈이를 다시 믿어보기로 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다. 이제 그들은 계약의 값과 을이 아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같은 적을 마주한 동맹이 되었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박율에게로 향했다.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박유라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수아의 단호한 말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냉철한 사업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물론이지, 사기죄로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간단해. 그 여자는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파멸해야 마땅해. 돈,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두 사람은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박유라의 탐욕과 질투심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것은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극의 서막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전략적인 두뇌를 총동원했고 수아는 박유라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난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다른 여자와 스캔들을 만들고 수에게는 상처받은 비련의 약혼녀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박유라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접근해 올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녀는 분명 수아를 위로하는 척하며 지훈을 유혹하려 들 것이다. 할 수 있겠어?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녀에게 또다시 상처 주는 연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수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복수를 향한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이제부턴 내가 아니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곁에서 잠이 들었다. 더 이상 주인과 죄수가 아닌 서로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였다. 계약서는 잊혔고 복수를 위한 동맹이 굳건하게 맺어졌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이제 그곳은 거대한 복수의 무대를 준비하는 작전실이 되었다. 복수를 위한 연극의 막이 올랐다. 강지훈은 JK그룹의 자회사 대표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인 한 여성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배 모습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가십 매체의 카메라가 멀리서 그들의 다정한 모습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강지훈 대표 파혼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도배되었다. 이수아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혼자 장을 보러 다니는 모습이 몇 번이고 목격되었다. 기자들이 달려들어 심경을 물을 때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슬픔에 잠긴 눈으로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대중의 동정심은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쏠렸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박유라는 희열에 가까운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고 확신했다. 근본 없는 이수아가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즉시 수에게 전화를 걸어 가식적인 위로를 건넸다. 수아야 괜찮니? 기사 봤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힘내 친구. 수아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참으며 유라의 위로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유라는 수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신용까지 하며 지훈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이제 어쩔 생각이야.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야지.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수아는 유라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연기를 이어갔다.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유라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유라는 수아를 완벽하게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동시에 유라는 강지훈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우연을 가장해 그의 회사 로비에서 마주치거나 그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그녀는 수아와는 달리 자신은 강하고 세련된 여자라는 것을 어필하며 지친 그에게 자신이 더 나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암시를 끊임없이 흘렸다. 지훈은 역겨움을 참으며 그녀의 연극을 받아주었다. 그는 유라에게 차갑지만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는 미묘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녀가 헛된 희망을 품도록 만들었다. 덫에 걸린 쥐는 자신이 출구로 달려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다. 지훈은 법무팀을 통해 가짜 이혼 합의서 서류를 만들었다. 내용인즉 수아가 위자료로 지훈의 개인 소유 비상장 자회사 주식의 상당 지분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곧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는 JK그룹에 숨겨진 알짜배기 회사였다. 이 정보는 지훈이 고용한 사설 탐정을 통해 박율에게 흘러 들어갔다. 탐정은 지훈에게 적대적인 기업 사냥꾼으로 위장하여 율에게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는 율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강지훈의 이혼과 관련된 내부 정보, 특히 이 주식양도 문서를 빼내오면 현금으로 20억을 주겠어. 그는 이 정보가 있으면 JK그룹의 주주들을 흔들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다고 유라를 속였다. 이제 20억. 수아를 팔아넘기고 받은 동화는 비교도 안 되는 거액이었다. 박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수아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자신이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제가 어떻게 그 서류를... 그녀는 망설이는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후였다. 기업 사냥꾼은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박유라 씨의 능력이겠지. 이수아 씨를 구슬려서 정보를 빼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든. 성공만 하면 당신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요. 유라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부와 성공에 대한 망상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에 증명해 보일 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덫의 중심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JK그룹의 연례 자선갈라 행사는 재계와 사교계의 가장 큰 축제였다. 국내외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언론이 모여든 연 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렸다. 강지훈과 이수아는 팔짱을 낀 채 함께 입장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기류가 흘렀다. 그들의 위기설에 기름을 붓는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수아는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슬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무대를 앞둔 배우처럼 심장이 가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며칠 전 그녀는 유라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연기를 하며 실수로 노트북에 저장된 가짜 이혼 합의서 파일을 보여주었다. 유라는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강지훈 대표의 기조연설 시간이 되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JK그룹의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의 연설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진행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 회장의 정적을 갈랐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린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의 박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마이크를 거머쥐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녀에게 터졌다. 마침내
그녀가 원하던 스포트라이트였다. 저는 이 자리에 선 이수아 씨의 오랜 친구 박유라라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비극적인 여주인공처럼 연기했다. 제 친구가 걱정되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수아는 여러분이 아는 그런 순수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돈을 노리고 강지훈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한 사기꾼입니다.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라는 이 반응에 만족하며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무대 뒤에 대형 스크린에 자신이 찍어온 합의서 사진들을 띄웠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강 대표님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충격받은 듯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강지훈은 조금도 놀라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심지어는 동정심마저 느껴지는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유라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박유라 씨, 정말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듣는 내내 감탄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그는 무대 기술팀을 향해 말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영상을 틀어주시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한 고급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박유라와 기업 사냥꾼으로 위장한 탐정이 앉아 있었다. 숨겨진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유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수아는 멍청해서 속이기 쉬워요. 제가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고요. 영상 속에서 유라는 자신이 어떻게 수아를 속여 팔았는지, 그리고 이번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20억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다. 그녀의 탐욕스럽고 추악한 민낯이 대한민국 상류층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폭로되었다. 연 회장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이내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어 유라에게 향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유라의 얼굴에서 승리감과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믿을 수 없다는 공포와 새하얀 절망이 들어찼다. 그녀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혼돈의 중심에서 지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보안팀, 저분을 밖으로 정중히 모시죠. 그리고 사기 및 명예훼손 공갈 협박 혐의로 경찰에 바로 인계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넋이 나간 유라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박유라의 비참한 몰락이었다. 자신이 가장 빛나고 싶었던 무대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가장 추악한 방식으로 추락한 것이다. 지훈은 소란이 정리된 후 무대 끝에 서 있던 수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모든 카메라 앞에서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완벽한 승리였다. 박유라가 끌려나간 후에도 연 회장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강지훈은 이수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수많은 카메라 렌즈 앞에 섰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독한 오해와 상처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수아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수아 씨는 제가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소중한 첫사랑입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조약돌을 꺼내 보였다. 이것은 저희가 헤어지던 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저는 수아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한 악의적인 제3자의 농간으로 인해 저희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약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남자의 어리석고 뒤틀린 순정이었으며 할아버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호소했다. 그는 수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처를 준 자신의 모든 과오를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 그의 고백은 가식이 아닌 진심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모든 잘못된 시작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김비서는 두 사람이 서명했던 결혼계약서 원본을 들고 왔다. 지우는 모든 카메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는 과거의 족쇄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놀랄 만한 행동을 했다. 그는 수아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그는 오직 수아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끝은 완벽하게 해주고 싶어.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다. 지난 시간 동안 너에게 준 상처를 평생에 걸쳐 갚을게. 나에게 그럴 기회를 주겠니? 이수아, 나와 진짜로 결혼해줄래? 그의 청혼에 연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수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 순간 잠시 동안의 정적을 깨고 연회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한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인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 후 박유라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러야 했다. 사기,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녀의 가족은 JK그룹이 제기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파산했고, 그녀는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곱씹어야 했다. 2년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전원주택의 정원.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준이 잔디밭을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수아는 테라스에 앉아 그런 동생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지훈이 있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한 평화를 되찾았다. 수아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빛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녀는 재단 설립 기념식 연설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희망을 이야기했다. 객석 맨 앞줄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지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지켜줘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와 나란히 서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동반자가 되었다. 행사가 끝난 후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빛나는 반지가 그들의 견고한 사랑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오늘 정말 멋졌어. 지훈의 칭찬에 수아는 환하게 웃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준 덕분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배신과 오해 복수라는 거친 폭풍을 함께 헤쳐온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깊었다. 상처의 흔적은 이제 그들을 더 강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다. 폭풍 뒤에 찾아온 새벽은 그 무엇보다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